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평소에 썰사남의 사연을 자주 듣는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언젠가는 꼭 내 이야기를 사연으로 써보겠다는 다짐을 하고는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요즘 인터넷이나 다양한 TV 프로그램, 유튜브를 보면 시월드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리면서 시월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은 여자들이 시월드에 매여 살기도 하고 제 어머니도 할머니의 시집살이에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며느리들에게 시댁이란 참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시댁은 시댁이라는 말이 있다더라고요. 아무리 가족같이 군다고 해도 시댁과 며느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댁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위기의 순간에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피가 섞인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존재를 시월드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나 가능한 일이 어떻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시월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철없던 22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 많은 남자였죠. 지금 생각하면 도둑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본 나이는 20살이었어요. 갓 성인이 된 제 눈에 25의 건장한 남자는 TV에서 나오는 여느 연예인 못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훤칠하니 콩깍지가 껴도 단단히 꼈죠. 제가 본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지금 와서 25, 26 청년들을 보면 아직도 아이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의 나이일 때나 그렇죠. 어릴 때 제 눈에 25은 너무나 큰 어른이었고 저는 그 오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 다행인 건 그 오빠가 사기꾼이나 나쁜 놈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오빠와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웃기시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납니다. 20살이나 25살이나 독인 객인인데 지들이 뭘 한다고 결혼인지. 20살은 세상 물정 모르니 그렇다 치고 25살은 무슨 정신이었는지 제 눈앞에 있으면 코를 꼬집어주고 싶네요. 오빠는 자신이 일을 하고 있으니 저 정도는 먹여 살릴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당연히 집안은 난리가 났죠. 대학 보내놨더니 엄한 놈 만나서 결혼한다는 소리를 한다며 저를 해외로 유학까지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잘 사는 집안에서 금지옥엽, 외동딸로 자란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그날로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엉엉 울며 오빠에게 찾아간 날, 오빠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저를 끌고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저와 함께 집에 들어간 오빠는 아버지에게 빗자루로 흠씬 얻어맞았습니다. 어머니가 말리시는데도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며 분을 내셨죠. 저와 오빠를 집 밖으로 밀어내고 집에 들어가신 뒤에 다시 나오셔서는 소금까지 뿌리시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늘 웃어주시고 사랑만 주던 아버지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시다니 충격에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오빠는 그날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자신은 친구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잤죠. 이런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빠와 아버지를 수십 번 찾아가도 아버지는 마음을 열지 않으셨거든요. 그 사이에 어머니가 몰래 집을 구해주시기도 하고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하면 제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어림도 없죠. 사랑은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애틋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기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혼을 하고 잘 사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다짐했죠. 물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결혼해버리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빌면 안 되겠냐. 이미 엎질러진 물을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철없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오빠에게 혼이 났지만요. 오빠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이 또래 남자들보다 훨씬 생각이 깊었고 저를 만나 결혼을 결심한 것도 어린애에게 얕은 호감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내용 전부를 적기는 어렵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오빠는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학생이었다 보니 차마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고 성인이 된 후 우연히 저를 만났는데 제가 본인에게 관심이 있자 오랜 고민 끝에 저와의 연애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물론 저는 그런 건 전혀 몰랐고 잘생기고 멋진 오빠가 결혼하자고 하니 좋다고 한 거였습니다. 철없는 저는 오빠가 얼마나 진국인지 몰랐지만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살고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아버지는 오빠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리셨어요. 그걸 인정받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오빠에게 몇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첫 번째,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 것. 두 번째,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면 방해하지 말고 응원해 줄 것. 결국 오빠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제 생각에 저희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주를 오롯이 품에 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이를 낳고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시댁에 간섭이 없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이를 낳기 전엔 별로 간섭이 없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에서 해주신 게 많다 보니 아버지와 남편이 한 약속은 존중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니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집에서 애를 보는 게 당연하다. 여자는 집에서 남편 보필하고 아기 키우려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물론 처음에야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수백 번 반복되면 화가 납니다. 나는 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려고 전업주부를 선택한 건데 내 존재 이유가 남편과 아이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행복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가? 시댁 식구들에게 내 행복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하찮은 것인가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죠. 이외에도 많았어요. 제 아들이 집안의 장손이다 보니 장손 하시면서 매일같이 집을 드나드셨거든요. 오셔서 잔소리는 물론이고 자식 교육까지 신경 쓰셨어요. 저도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배운 교육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건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진짜 자식을 잘 키우려면 자신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며 자신의 교육관을 저에게 주입하셨습니다. 그렇게 전 스트레스는 쌓여갔고 이 스트레스는 예민함으로 표출되었으며 이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어졌어요. 처음에 남편은 무조건 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없이 남편이 중재해 주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 대놓고 시어머니와 손이 시누인 형님의 험담을 했습니다. 그들도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었어요. 속상하다는 핑계로 어머님과 형님을 비난하는 것을 잘 받아주던 남편도 나중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결국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지 못했을 테니 차마 이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었기에 부모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행복한 척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점차 어른이 되어갔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는 것이라곤 학교에서 배운 지식밖에 없던 제가 실전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 내 자식을 괴롭히는 아이의 부모에게 현명하게 항의하는 법 등 별의 별게 다 있었죠. 이 과정에서 제게 도움을 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토록 싫어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간 마트에서 웬 아줌마에게 시비가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걸 제가 가져갔는데 대뜸 제게 그걸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사러 왔고 저보다 먼저 그걸 보고 있었으니 본인이 가져가는 게 맞다면서요. 저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새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히 산 걸 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자 그 여자는 저를 개념 없는 애엄마 취급을 했고 사람들이 저희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울던 아이를 재운 뒤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었죠. 그때 매일같이 저희 집을 드나들던 시어머니가 어김없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는 모습을 보셨죠. 전 당연히 혼날 줄 알았어요. 여자가 채신머리 없이 집에서 질질 짜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들고 오신 짐을 전부 내팽개치고는 저에게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크게 물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등엔 아이를 업고 한 손에는 제 손을 잡고 마트로 빠르게 가셨어요. 다행히도 그 아줌마가 태연하게 마트 앞에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격이 그렇게 마음에 든 적은 처음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무섭게 몰아붙이던 아줌마에게 기어코 사과를 받아내셨어요. 그 아줌마는 덜덜 떨리는 모습으로 제게 사과하셨습니다. 어디 남의 귀한 며느리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젊은 엄마가 애 안고 장 보니까 만만했지. 당신 한 번만 우리 며느리 건드리면 머리털을 죄다 뽑아버릴 줄 알아. 시어머니는 똑 부러지는 애가 왜 거기서 한마디도 못했냐며 타박하셨어요. 저를 똑 부러진다고 생각하셨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시어머니의 투박한 말투가 정겹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저를 데리고 다니며 세상 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여자는 여자의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누군가의 아내와 엄마가 되면 아내와 엄마로 사는 법도 배워야 해.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물론 옛날 분이신지라 제 앞에서는 아들 기죽을까봐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요. 시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풀리니 결혼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심한 시집살이를 겪었고 형님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며 그게 당연한 것이라 여기면서 자랐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은 저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진심을 알게 되니 형님도 어머님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온 제가 걱정도 되고 괜히 미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의 갑상선에서 암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몇 차례 수술이 있었고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어머님은 고통스러운 암투병을 이겨내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눈물과 고통 속에서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겨우 일상을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안에 또 다른 비극이 닥쳤습니다. 남편과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상을 당해 갑작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문상을 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형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문상을 다녀오는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한 사람은 병원 관계자였어요. 연락이 온 병원의 응급실로 급히 차를 몰았는데 저와 남편은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병상에는 형님이 손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진짜 이유는 형님은 손목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간호사들이 돌보고 있었고요. 겨우 진정한 저와 남편은 형님이 깨어나기 전 의사에게 자세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겪은 사고는 세상에 둘도 없을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형님은 저희 아들이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며 도저히 잠에 들지 않자 아들을 안고 선선한 가을바람을 쐬러 밖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공원이었고 사람은 없었지만 충분히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아이는 형님의 품에서 까무룩 잠에 들었고 형님은 조심스레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웬 커다란 개 두 마리가 형님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형님과 아들을 덮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도망치지 못하고 한자리에 웅크린 채 꼼짝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품에 안긴 제 아이 때문이었죠. 덕분에 아이는 상처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자신의 한쪽 팔을 개들에게 내어주었거든요. 개들을 처음으로 막았던 팔에도 큰 부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 팔처럼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신경이 끊어져서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들어보니 개 주인이 하는 말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자기도 물릴 것 같아서 차마 달려들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 주인은 자신이 기르는 개를 다루는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기르던 개는 커다란 사냥개였습니다. 그것도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개들이었죠. 그 여자는 개들이 너무 짖으니 산책을 하려고 했다 합니다. 한 마리씩 하기는 귀찮으니 두 마리를 한 번에 산책시키고 얼른 집으로 들어갈 요량이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산책 나온 두 마리의 개는 미친 듯이 날뛰었고 그때부터 여자는 개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죠. 흥분이 극에 달한 개들의 눈에 띈 것이 저의 형님과 제 아들이었고 두 마리의 개들은 주저없이 형님과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단순히 멋있다는 이유로 사냥개를 키우려 했던 한 사람의 바보 같은 선택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만든 것이었어요. 여자는 개들을 안락사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 말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따위 집어치우라고 말하며 고소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 처벌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개들의 돌발적인 행동을 주인의 책임이라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아니었거든요. 개는 개일 뿐이니 개들의 잘못된 행동은 주인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위로금 면목으로 얼마를 받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미 형님은 한쪽 손목을 잃으신 것을요. 의식을 찾은 형님은 자신의 팔을 보고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잃으면 엄청난 좌절감과 함께 우울감, 공포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절규하듯 우는 형님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발작으로 넘어가지 않게 진정시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의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렸어요. 형님이 그렇게 된 건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솔직히 형님이 저를 원망하셔도 할 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필 그날 왜 자신에게 아이를 맡겼고 너 때문에 내 손이 이 지경이 됐다고 이야기하셔도 아무 말 없이 잠자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토록 괴로워하면서도 이런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형님은 진정된 것처럼 보이다가도 밤이 되면 머리를 쥐어뜯으며 힘들어하셨습니다. 하루는 형님도 그렇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너무 힘들어서 형님을 꼭 끌어안은 채 울부짖었어요. 이러지 말고 차라리 제 탓을 하세요. 남 탓이라도 시원하게 하시라고요. 제발요. 그러자 거짓말같이 형님의 발작이 멈췄습니다. 저는 형님이 기절이라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형님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인 상태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누굴 원망하라고? 저는 제가 형님께 아이를 맡기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아이만 없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이 이 말에 어떤 반응이라도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형님은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워 숨죽여 울다 잠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형님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한숨만 푹푹 쉬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부 단절하셨었는데 이제는 먼저 간호사분들에게 인사도 건네고 피하려고 했던 심리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괜히 이유를 물었다가는 일만 그르칠 것 같아서 형님의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되기만을 바랬어요. 정말 다행히도 그 바람은 이어졌습니다. 형님은 한동안 심리 치료를 받고 절단된 부위가 완전히 회복된 뒤에 퇴원을 하셨어요. 신경을 다친 손은 오랫동안 재활이 필요한지라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절단된 손으로 혼자 사는 법을 익히지 못했던지라 저는 당연히 형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극구 사양하셨어요. 그 작은 집에서 사람이 4명이나 사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요. 남의 가족에 끼어들 생각 없으니 신경 끄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였으면 형님의 말에 네네 했겠지만 그때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제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분을 혼자 둔다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형님을 설득했지만 황소 고집이나 다름없는 형님의 고집은 꺾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형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바로 집으로 향해서 짐을 쌌어요. 남편에게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한 뒤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왜 또 왔냐고 핀잔을 주려 하셨는데 제 손에 들린 짐뭉치를 보시고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저는 왜 왔냐는 질문에 형님이 안 온다고 하시니 내가 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형님을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아직 채우지 못한 시어머니의 짐을 보며 코가 시큰거렸지만 꾹 참고 짐을 풀었습니다. 형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가라고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굴면 더 미안해진다고요. 그 미안해진다는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형님이 제게 미안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미안하면 제가 미안해해야죠. 이 말을 형님에게 하니 형님은 그제야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형님을 끌어안고 차라리 나를 원망하라고 했었을 때 형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내 고통에만 눈이 멀어서 주변을 보지 못했구나. 나의 이런 모습이 올케의 죄책감을 찌르고 있었구나. 산 사람의 마음을 송장처럼 만들었으니 이걸 어찌할까. 이런 생각이 형님의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손을 잃고 한순간에 장애인이 된 상황에서도 남을 생각하는 분이셨던 것이에요. 형님이 저와 함께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게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제 마음은 약해지지 않으니 형님이 오시던가 아니면 여기서 살게 내버려 두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했습니다. 결국 형님은 두 번째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형님과 함께 지내면서 집안의 여러 곳을 바꾸어 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문고리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시댁의 문고리는 잡아서 돌려 여는 것이었는데 형님은 손이 없으니 그 문을 열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고리를 아래로 눌러서 여는 것으로 교체했어요. 서랍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랍 손잡이에 사람 손목에 들어갈 만한 고리를 달아서 서랍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형님이 혼자 지낼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둔 뒤에 남편과 아이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변한 시댁을 보며 자신을 부르지 그랬냐고 했어요. 남편은 부르면 당연히 달려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형님이 가지고 있던 장녀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시아버님은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두 자녀를 키우셨죠. 그렇다 보니 남편의 학교 행사에 가는 건 전부 형님의 몫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남편의 학교 생활, 친구 관계는 형님이 어머님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도 중요한 일은 전부 형님과 의논했어요. 그런데 이젠 상황이 반전되었어요. 자신이 동생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가족끼리 뭐 어떻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형님에게는 그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제 힘으로 형님이 스스로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남편을 부르기로 한 거죠. 덕분에 남편이 오랜만에 본 형님은 장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보니 남편은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누나를 위해 애써준 제게 참 고마웠다 말하더라고요. 형님의 일상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데는 꼬박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희 가족은 시댁살이에 완전히 적응했고 살던 집을 처분하고 아예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형님은 불편해 죽겠다며 항상 저희를 타박했지만 그 말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징글징글하니 이제 좀 나가 살아라라는 형님의 말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이가 중학생이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형님은 손이 없는 일상에 잘 적응하셨고 나름의 지혜를 담아 외출도 시작하셨어요.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해서 왼손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무언가를 짚는 것도 어려웠지만 약간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형님 앞에서는 뛸 듯이 기뻐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최근 들었던 가슴 아픈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형님은 사고 이후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꺼려 하셨는데 조금씩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그 반경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형님의 학창시절 첫사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남에 반갑기도 하고 그때의 감정에 묘한 설렘까지 차오르던 그때 형님은 순간 자신의 손이 생각났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뒤로 숨겼는데 그때 한 손에 들고 있던 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첫사랑은 쏟아진 물건을 주워주면서 형님의 손을 보았고 물건을 다 주워준 뒤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떠날 땐 눈에 연민을 가득 담고 있었어요. 이때 형님은 엄청난 좌절감을 경험했습니다. 형님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님의 첫사랑은 반가움과 기쁨이 아닌 불쌍함과 연민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님은 이 일을 겪은 뒤 누군가의 새로운 만남을 피하셨어요. 그 사람은 형님의 이전 모습을 알았으니 당황했을 뿐이다.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 나가서 사람을 만나보자라고 말하며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님은 결혼과 멀어지셨어요. 저는 형님이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안 하시기에 형님이 결혼을 하기 싫어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형님이 결혼과 멀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형님은 항상 결혼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결혼의 기회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빚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존재조차 몰랐던 그 빚이요. 사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거액의 빚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갚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형님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도 일을 해서 빚을 갚는 데 보탰다고 해요. 나중엔 혼자서 그 빚을 갚기 시작했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남편에게 빚을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동생이 빚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자기처럼 빚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홀로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몇 년 뒤 모든 빚을 청산했지만 이미 결혼 정년기는 지나 있었고 세월의 풍파를 다 겪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던 형님은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올 놈은 오고 갈 놈은 가라 이 생각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장애가 있는 여자를, 그것도 나이 많은 여자를 편견 없이 받아주는 남자는 없었어요. 말을 걸면 불쾌해하는 사람은 있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형님이 첫사랑과의 만남에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하니 가슴을 넘어 뼈까지 아리더라고요. 제가 가슴 아파하는 게 느껴졌는지 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 먹고 연애하는 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한다고 하면 어쩌려고 이래. 내 결혼 자금까지 책임질 거야? 제가 책임진다고 하자 형님은 특유의 호쾌한 웃음소리로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됐어. 그 돈 모아서 아들 장가 갈 때 아파트나 한 채 해줘. 남편은 가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야. 아마 조금이라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분명 큰일을 하고도 남았을 사람. 저도 그 말에 100번 동의했습니다. 저는 장녀로서 부모와 동생을 위해 헌신한 형님의 노력과 그 결과를 정말 존경하거든요. 남들은 시자 들어간 시금치도 싫어한다는데 저는 친정보다 시댁을 더 의지하고 챙겼습니다. 친정에선 비록 반대하는 결혼이었지만 시댁 어른들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직접 보셨고 제가 행복해야 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시댁을 더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 결혼 생활에 간섭한 적 없던 친정 부모님이 또다시 결사 반대를 하고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최근 승진을 하게 되면서 꽤 긴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 집을 떠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저는 형님도 있고 아이도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정도 가까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승진을 하기 위해 밤낮 없이 누구보다 노력한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베트남에 잘 도착했고 매일같이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바빠져서 이틀 정도 연락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게 3일이 되고 4일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속상했지만 남편이 얼마나 미안해 하는지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개발건으로 베트남의 시골을 여러 곳 다니는 중이었는데 그 중에는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곳들이 많았더라고요. 국제 전화도 잘 안 됐고요. 그렇게 또다시 한 달이 지나 남편이 한국을 떠난 지 2달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걸 크게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이 지나 일주일이나 되니 슬슬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출장을 간 직원에게 연락을 해보았는데 그 사람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회사에도 연락을 해보니 아직 보고받을 시기가 아니라 연락이 끊긴지도 몰랐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저는 곧바로 베트남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부랴부랴 챙기고 있는데 남편의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직원이 베트남 쪽에 알아보았는데 베트남에 간 직원 한 명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남편분은 혼수 상태라고 합니다. 사고였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답사를 하고 오는 길에 차와 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깡시골이고 병원도 없는 동네에다 경찰도 며칠에 한 번씩 순찰을 돌다 보는 구석진 곳이었다 보니 사고를 낸 차량이 그냥 도망을 가버린 것이었어요. 2사람은 너무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의식은 없었고 남편의 동료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이미 숨이 끊긴 상태였죠.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편은 의식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자마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남편을 데려와 치료를 받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십니다. 하필 그날 기록적인 태풍이 불었어요. 모든 비행기가 결항 혹은 취소되었고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없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눈물에 위도시 푹 젖었고 초조함에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눈앞이 하얘지고 지금 제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보지 못했고 남편이 낯선 나라에 홀로 있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후회스러웠어요. 남편이 해외 출장을 망설일 때 가지 말라고 했다면, 하루라도 연락이 끊겼을 때 곧장 남편의 상황을 알아보았더라면, 저 스스로가 원망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고 제가 가장 존경했고 의지했던 남자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매일을 눈물로 지새웠고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들을 돌볼 여유는 없었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며 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산송장이 따로 없었죠. 딸이 이렇다 보니 부모님은 더 이상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저를 데려가서 어떻게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할 요량이었어요.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셨고 큰 트렁크에 제 짐을 챙기셨습니다. 저는 절대 갈 수 없다며 발버둥 쳤어요. 그곳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당연히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형님이었습니다. 올케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도 오랜만에 먹고 아버지랑 좋은 시간도 보내고 두 분이랑 애 데리고 어디 멀리 여행도 가고 그래. 그동안 나 돌봐주느라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얼른 가. 동생도 없으니 올케가 이곳에 있을 이유는 없어. 그래, 어쩌면 내가 올케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한 일일지도 몰라. 동생이 없었다면 이어지지 않았을 인연이니 미련 갖지 말고 빨리 가. 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님의 말이 너랑 나는 피도 섞이지 않은 남이다.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서운함을 표현하려던 그때 형님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는 게 보였습니다. 팔을 들어 눈물을 닦는데 눈물을 닦는 소매 아래에 있어야 할 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지? 형님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걸로 서운해한다니. 그 순간 제 눈에 초점이 돌아온 것을 보신 부모님은 내 아이를 구해준 은인을 홀로 둘 수 없다는 제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형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이 회복되었어요. 형님이 남편을 키우다시피 했다 보니 형님은 남편과 닮은 점이 참 많았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생각나서 괴로웠지만 나중에는 그런 모습을 통해 남편을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까지 정말 한 세월이 걸렸네요. 또다시 시간이 흘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코앞에 둔 시기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안부 전화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자금줄이 막혔고 그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가 도와드렸어요.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렸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사람 일이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던 아버지의 사업은 한순간에 추락했고 부도 직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와드릴 돈이 없었어요. 그나마 있는 건 아들 등록금으로 쓰려고 둔 것이었는데 차마 그것까지 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형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올케, 요즘 힘들지? 친정 부모님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맞지? 저는 풀이 죽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자 형님은 제게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재활을 통해 겨우 글씨를 쓸 수 있게 된 형님의 삐뚤빼뚤한 메모였어요. 그 종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형님은 그 주소로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니 가보면 안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셨어요. 차를 타고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커다란 한옥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사람을 부르니 고운 한복을 입고 쪽진 머리를 한 나이 지긋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형님의 소개를 받고 왔다 말하니 그분은 저를 기다렸다는 듯 안으로 들이셨어요. 이내 집주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자마자 대뜸 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은 제게 서류 봉투를 주셨는데 그곳에는 땅 문서와 통장, 인감 도장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걸 왜 주시나요? 그 할아버지는 다 듣고 온 게 아니냐고 의아해 하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이 재산이 형님에게 상속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상속하는 것이냐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시한부가 되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데 과거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부모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더군요. 그래서 그 유산을 형님에게 남기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형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상속해주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내 돈이 아니었고 돈 주인이 이리 쓰려고 자네를 보낸 것이니 마음 놓고 가져가시게. 저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저녁까지 얻어먹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자마자 형님에게 물었어요. 형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유산이라뇨? 이걸 저한테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형님이 가기 어려워서 저를 대신 보내신 거죠? 그렇죠? 형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아냐, 그거 올케한테 주는 거야.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합치면 한두 푼이 아니에요. 하지만 형님은 단호하셨어요. 올케한테 주는 게 맞대도 저는 이 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좋은 일 하셔서 물려받게 된 돈을 제가 가로치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러자 형님은 제 손등 위에 손목을 얹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케는 내 가족이지? 그럼요. 형님이랑 저는 가족이에요. 그래, 가족이지. 올케가 나의 가족이니 올케 가족도 나의 가족이야.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안 그래도 어떻게 도움을 줄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내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해서 모아둔 돈이 없었어. 그래서 바보같이 두고 보는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돈이 생겨버렸어. 이건 하늘이 나와 올케를 도운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가져다 써. 사돈 어른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실 거 아냐. 형님의 말은 다 사실이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이 돈을 가져다 친정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으면 저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완강한 뜻이었어요. 며칠 동안 실랑이를 벌인 결과 제가 졌습니다. 형님의 말이 전부 현실적으로 정답이기도 했고 아이가 내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곧 있으면 성인이 되는데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선택이 옳았어요.
저는 형님이 주신 돈을 친정 부모님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버지는 다시 일어서셨어요. 저는 형님에게 감사한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님은 이런 걸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며 저를 나무라셨지만 이건 제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전 친정 부모님은 형님이 주셨던 돈을 전부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절 나무라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저희 부모님의 뜻이 더욱 완강하셨어요. 결국 형님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몫을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이 돈의 상속인을 저로 지정하셨어요. 와, 환장하겠더라고요. 대체 왜 이러시냐 물었더니 지금까지 보살핀 대가는 아들내미 살려준 것으로 치고 이 돈은 앞으로도 나 뒷바라지 해줄 돈으로 하자. 그러니까 옳게 앞으로도 나랑 살 거지라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남들은 시누이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기겁을 하겠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형님.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까지 들으신 제 인생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불쌍하고 처량해 보이실 수도 있겠죠.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가 어땠든 지금의 내가 사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냐고요.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있어서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